어느 날 아침 24시간 안에 쫓겨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르투르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 단순하고 추상적이지만 강력한 그의 현실을 완전히 다시 쓰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삶과의 싸움을 멈추고 삶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허락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가혹하면서도 해방적인 교훈입니다. 영상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힘에 접근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르투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걸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모든 거래에서 정직했고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으로 가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죠. 수년 동안 그는 인내와 헌신으로 작은 수입업체를 일궜습니다.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희생, 밤을 새워가며 맞춘 장부, 책임감 있게 내린 어려운 결정들, 그리고 거의 신성한 수준의 의무감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냉혹한 논리를 따릅니다. 불과 몇 달, 어쩌면 몇 주 만에 단단해 보이던 기반은 그의 발 아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율의 급변이었고 이어서 수입 비용을 극적으로 상승시킨 새로운 국제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의 대출 거절, 마지막 순간에 물러선 파트너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르투르가 상황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마감 기한들과 매일같이 불어나는 고지서들이 그의 발밑에 점점 깊어지는 금융의 나락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본능이었죠.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싶은 그 충동. 하지만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요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함이라는 질식할 듯한 존재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노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고 모든 정직한 시도는 실패로 끝날 운명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움, 사회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깊은 수치심, 자신이 믿어온 이상과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믿어온 이미지에 스스로 실패했다는 그 감정, 아마도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잘못되는 것 같은 순간, 숨조차 아픈 순간,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속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발밑의 땅은 사라지고 미래는 짙은 안개로 가려지며 논리적인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는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길은 없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붕괴의 순간, 절망이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냉정하게 속삭이는 그때 아르투르는 문 밑으로 들어온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마지막 일격이었죠. 정성껏 쌓아온 세계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다는 잔인한 알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작은 아파트의 감도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언가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폭발적인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고 들어오는 존재의 피로함. 이제 끝났다는 내면의 목소리. 하지만 아르투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남는 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항상 곁에 있었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복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르투르가 마주한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거절한 은행도, 그에게 등을 돌린 시장도, 새 규제를 만든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맹렬한 적은 그의 내부에 있었죠.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절대적 진리로 위장한 과거의 기억과 자기 합리화였던 것입니다. 아르투르의 정신은 우리 모두처럼 번영이 아닌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익숙한 것은 싸움, 끊임없는 노력,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약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적인 통제 외에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의 잠재의식은 수년 동안 충실한 수호자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눈먼 수호자, 그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열망 속에서 오히려 그를 가두는 보호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방치된 마음이란 알려지지 않은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반복하는 것이 풍요의 미지 속에서 실패할 위험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틀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마음은 충직한 경비견처럼 반응합니다. 짖고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악의가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절망과 생존 사이에서 분열된 정신상태 속에서 아르투르는 오래전 나눴던 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한 옛 동업자가 무심코 언급했던 플로렌스라는 여성, 미디어에 나오는 구루도 아니고 요란한 코치도 아닌 조용하고 은밀하게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는 한 여성.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기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조화로운 음처럼 들렸던 것이죠. 논리도 확신도 보장도 없이, 그리고 주머니에 마지막 남은 동전만 들고 아르투르는 자신의 이성적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바렌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했던 것이죠. 그것은 용기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몸짓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내 방식으로는 다 해봤어. 이제 새로운 것이 다른 길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 사무실은 단출했습니다. 이국적인 장식도 벽에 쓰인 신비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불편할 정도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평화. 플로렌스는 희망을 파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패배의 무게에 눌려 몸을 웅크린 채 그녀 앞에 앉은 아르투르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쏟아냈습니다. 빚, 퇴거 통보, 쓸모없다는 감정. 그는 아마도 연민 어린 눈빛이나 위로의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위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매우 정밀하고 거의 무심할 정도로 차분하게 핵심을 찌르는 진단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외부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는 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 그의 의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아르투르의 말을 절대적인 집중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듣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문장, 각 쉼표, 각 한숨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읽고 있었죠. 그녀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패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의사가 고립된 증상으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하는 침묵의 구조로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가 거의 사라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을 때 어쩌면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따뜻한 조언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과적인 침착함으로 그녀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르투르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고 운명의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갈등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정신적 전쟁, 이성적 사고가 현실이라 주장하는 것들과 그의 직관이 가능하다고 애타게 느끼려는 감정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 한쪽은 말합니다. 장호는 영원, 연체된 고지서, 퇴거 통보. 다른 한쪽은 더 깊은 곳에서, 거의 눌려 숨 막힐 듯한 곳에서 속삭입니다. 아직 길이 있어. 통제와 노력 너머에 있는 더 큰 힘이 저항을 멈추면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 세계가 정반대의 진실을 외칠 때 어떻게 그 내면의 목소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무너진 뿐일 때 정신의 혼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단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함의 반복된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선언하려 하지만 잠재의식, 과거의 두려움, 오래된 트라우마, 대물림된 신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 분열이 존재하는 한 어떤 변화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한쪽 발은 가속 페달, 다른 쪽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소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전진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플로렌스는 아르투르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단어의 개념.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만트라가 아닙니다. 정신적 메커니즘을 긍정적으로 속이기 위해 정밀하게 선택된 강력하고 구체적인 단어, 정신적 열쇠였습니다. 플로렌스는 설명했습니다. 풍교, 번영, 돈과 같은 단어들은 현재 경험이 그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논리적인 마음에 즉시 공격받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빈털터리인데 나는 부자다 라고 반복하면 당신의 머리는 비웃을 것입니다. 그 문장은 아직 끝나기도 전에 현실과 비교하며 그 논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단어는 달라야 했습니다. 명확한 반대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해서도 흔해서도 안 됩니다. 다소 수수께끼 같고 철학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마음이 쉽게 분류할 수 없어서 반박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단어. 그런 맥락에서 플로렌스는 아르투르에게 그를 위한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인엑스폭나벨. 침범 불가능한 자더 플로렌스는 그 단어를 단순히 의미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의식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허락 없이 침투할 수 없는 정신의 현실. 아무리 위급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부 상황도 내면의 균형 중심을 흔들 수 없는 상태. 인엑스폭냐벨이란 빼앗길 수 없는 것, 정복될 수 없는 것, 침범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적, 동요하지 않는 정신의 요새였습니다. 그 순간 아르투르 안에서 무언가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폭발도 감정적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공간, 창조적인 공허, 이성적 사고가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한 자리. 그의 마음은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플로렌스는 그 침묵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했던 순간이라고. 마음은 힘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비로, 경외로, 두려움과 결핍의 어휘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르투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 그 새로운 진동을 유지하는 것, 노력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일관성으로. 이제 그 단어를 앵커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지점으로, 절대적인 초점으로 또 아르투르는 그 단어를 직접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타이핑도 복사도 인쇄도 금지.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가 그의 첫 번째 의도 선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대문자로, 또렷하고 강력하게. 그 단어가 단순한 SNS용 자기개발 문구가 아닌 신성한 무엇으로 마음에 각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서랍 속에 숨기거나 냉장고 문에 무심코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재단에 비록 즉석으로 만든 것이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힘들이지 않고 강요 없이 그저 존재하는 상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르투르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하지도 말고 냉소적인 마음과 논쟁을 벌이려 하지도 말라고.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저 그 단어를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땐 마음속으로 반복하라고. 인엑스폭나벨, 앱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단어를 진실처럼 유지하면 됩니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처럼,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치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기. 우주가 이미 응답한 것처럼 하루를 계속 살아가기. 의식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고 평온함으로 설거지를 하고 중요한 손님이 곧 올 것처럼 집을 정돈하는 것.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단순한 몸짓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외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세계는 침범 불가능하다. 인엑스폭나벨 고. 그리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 좋든 나쁘든 더 이상 자신의 정신을 지배할 권한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담긴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플로렌스가 강조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기적은 절박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면의 저항이 멈추었을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통제를 놓아줄 때 마음이 소리치는 것을 멈추고 영혼이 마침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이 여정에서 당신이 더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지. 그러니 나와 함께 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바깥 세상이 변할 때가 아니라 단 하나의 단어가 당신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시작됩니다. 그날 밤 아르투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선 채로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낙관도 아니었고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침묵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공허, 마치 오랫동안 싸우느라 지친 그의 마음이 마침내 지휘를 멈춘 것처럼 그는 이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퇴거 통보서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최종적인 문서. 하지만 이번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아르투르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정보였고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가피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사이클. 생각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늘 그렇듯이 의심이 다가왔고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단어 하나로는 너를 구할 수 없어.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내일이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하지만 아르투르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마음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종교 없는 기도처럼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치 자신의 의식의 땅에 말뚝을 박듯이 생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맴돌고 있었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해 보였습니다. 덜 설득력 있었습니다. 무언가 자리를 옮긴 듯 했습니다. 그의 주애가 두려움에 휘둘리는 대신 다른 곳에 닻을 내린 듯 했습니다. 고정된 곳, 안정된 곳. 그는 밤새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정신의 폭풍이 거세질 때마다 그는 그 단어로 돌아갔습니다.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단어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증거가 반대할지라도 자신이 믿기로 선택한 진실을 상기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인 항복의 상태 속에서 밤은 흘러갔습니다. 싸우지 않고 달려가지 않고 계획도 없이 넌 다음 날 아침 아르투르는 불안감 속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깨어났습니다. 퇴거 통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빛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손으로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의식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그리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아르투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태도, 눈빛엔 향수와 존경이 섞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 자신도 이 아파트에 살았었다고. 당시 그는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고 첫 작품을 그리기 위해 공간과 빛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고. 이곳은 그에게 감정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창조적 목소리를 찾았고 그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이 도시에 다시 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장소를 꼭 다시 찾아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동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고요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느끼자 한 가지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안이라기보단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아르투르에게 계약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즉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넉넉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공간을 자신만의 개인 스튜디오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투르는 믿기지 않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리고 이어진 금액, 딱 그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이었습니다.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까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진짜 이 이야기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일을 들을 차례입니다. 며칠 뒤
아르투르는 플로렌스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부서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새로운 재정 상황을 가진 게 아니라 새로운 내적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존재감,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험에서 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이런 순간을 보아온 사람의 평온함으로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고, 운도 아니라고, 법칙이라고. 아주 미묘하지만 정확한 하나의 법칙. 물리적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법이 아닌 의식의 내면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 그것은 시너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불가능해 보였던 결말들을 이끄는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르투르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간절한 소망으로 그 화가를 끌어당긴 게 아니라고. 그는 저항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를 끌어당긴 것이라고. 삶과 싸우기를 멈춘 순간 그는 삶의 흐름과 정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항상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주려는 흐름. 드디어 작동할 공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르투르의 마음은 더 이상 해답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동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끌어당김의 중심도 변했습니다. 외부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지능적이며 창조적인 이 필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지배적인 진동 상태에 반응할 뿐입니다. 아르투르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 채로 문제가 이미 해결된 주파수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확한 타이밍에 겹쳐지는 파동처럼 우주는 완벽한 전달자를 보냈습니다. 통로, 섭리의 대리자, 또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